장모님, 오늘 반찬이 좀 심하네요. 고기는 하나도 없고 전부 나물이에요. 회사에서 하루 종일 일하고 와서 이런 것만 먹으면 기운이 안 나요. 서준아, 오늘 아침에 장 보러 갔는데 고기가 신선해 보이지 않았어. 그럼 다른 데 가서 사오시면 되잖아요. 제가 매달 생활비 드리는데. 내가 아침부터 저녁까지 제이 돌보고 집안일까지 다 하는데 이제 반찬까지 투정하니? 그럼 내일부터는 너희가 직접 장 봐서 요리해. 나는 제이만 돌볼게. 엄마, 왜 그렇게 예민하게 구는 거야? 서준이가 그냥 하는 말인데. 예민한 게 아니라 합당한 거야. 내가 노예야. 종일 애 보고 청소하고 빨래하고 요리하고 그런데도 불평만 들으니 기운이 빠지는구나. 사연을 듣고 난 후 각자의 의견을 댓글로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사소한 댓글이라도 사연자분에게 큰 힘이 될 수 있습니다. 각색될 수 있고 사연자분의 입장에서 구성될 수 있습니다. 1990년 봄, 갑작스러운 재앙이 고두선 여사의 삶을 덮쳤습니다. 그녀의 남편이 일하던 조선소에서 대형 화재가 발생했고 다른 동료들을 구하려다 그만 목숨을 잃고 말았습니다. 당시 큰딸 미라는 5살, 작은 딸 보라는 3살에 불과했습니다. 하늘이 무너지는 듯한 절망 속에서도 그녀는 슬픔에 빠져 있을 여유조차 없었습니다. 2 어린 딸들을 먹이고 입혀야 했기 때문입니다. 어떻게 아이에게 아빠가 다시는 돌아오지 않는다고 설명할 수 있을까요? 결국 그녀는 미라의 작은 손을 잡고 눈물만 흘렸습니다. 장례식을 치르고 나서야 현실이 실감났습니다. 남편이 남긴 보험금으로 당장의 생활은 가능했지만 2 아이를 키우기엔 턱없이 부족했습니다. 고두선 여사는 잠시도 지체할 수 없었습니다. 그녀가 할 수 있는 일을 찾아 발버둥쳤고 마침내 부산 해운대 일대의 대형 오피스텔과 상가 건물 청소부로 취직했습니다. 매일 새벽 5시에 일어나 아이들 아침을 준비하고 이웃집 할머니께 아이들을 맡긴 뒤 출근했습니다. 오전 7시부터 오후 3시까지 빌딩 구석구석을 닦고 쓸며 하루를 보내고 아이들이 학교에서 돌아오기 전에 집으로 달려갔습니다. 그녀의 하루는 분 단위로 쪼개어 사용해야 했습니다. 두선 씨, 여기 화장실 바닥 다시 한번 볼래요? 아직도 찌든 때가 남아있네. 건물 관리인의 지시에 그녀는 묵묵히 다시 무릎을 꿇고 바닥을 닦았습니다. 손은 세제와 물에 불어 거칠어졌고 허리는 항상 아팠지만 그런 통증은 참을 수 있었습니다. 참을 수 없는 것은 사람들의 무시하는 시선이었습니다. 저기 청소하는 아줌마, 과불에 애들 둘 키우느라 고생한대. 저런, 불쌍해라. 남자 없이 애들 키우려면 얼마나 힘들겠어. 귓가에 들리는 수군거림에 그녀는 고개를 더 숙였습니다. 동정이든 멸시든 남의 시선은 그녀를 더 아프게 했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자존심을 지키기 위해 누구에게도 도움을 청하지 않았습니다. 혼자서도 아이들을 잘 키울 수 있다는 것을 증명하고 싶었습니다. 저녁이면 그녀는 종종 이웃의 빨래를 대신 해주거나 문방구에서 아르바이트를 하며 추가 수입을 올렸습니다. 밤 10시가 넘어서야 집에 돌아오면 아이들은 대부분 잠들어 있었습니다. 그녀는 조용히 아이들의 얼굴을 쓰다듬으며 하루의 피로를 달랬습니다. 우리 미라, 보라, 엄마가 너무 바빠서 미안해. 하지만 곧 더 나아질 거야. 그녀는 아이들의 이불을 덮어주며 속삭였습니다. 때론 너무 지쳐 눈물이 날 때도 있었지만 그녀는 결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봄, 여름, 가을, 겨울이 반복되는 동안 그녀는 쉼 없이 달렸습니다. 아이들이 학교에 들어가고 조금씩 자라나는 모습을 보는 것이 그녀의 유일한 기쁨이었습니다. 엄마, 오늘 선생님이 가족 그림 그리래. 나 아빠 얼굴이 잘 생각 안 나. 작은 딸 보라의 말에 그녀는 남편의 사진을 꺼내 보여주며 위로했습니다. 아빠는 하늘나라에서 우리 보라 지켜보고 있어.
그림 잘 그려서 아빠한테 보여드리자. 고두선 여사는 자신의 슬픔보다 아이들의 상처를 어루만지는 데 더 많은 에너지를 쏟았습니다. 그녀는 남편 없이도 두 딸이 씩씩하게 자라길 바랐습니다. 그리고 그 힘든 시간 속에서도 그녀는 조금씩 자신만의 단단함을 키워가고 있었습니다. 세월이 흐르며 두 자매는 마치 물과 기름처럼 완전히 다른 성향을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미라는 초등학교에 입학하면서부터 그녀의 고집불통 성격이 더욱 두드러졌습니다. 친구들 사이에서도 자기 의견만 강하게 주장하다 자주 다투었고, 집에서는 자신의 요구가 즉시 들어맞지 않으면 방바닥에 드러누워 발버둥치며 울음소리를 온 집안에 울려 퍼지게 했습니다. 10살 배기 미라가 학용품 하나 때문에 거실을 뒤집어 놓자 고두선 여사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습니다. 그녀는 단호하게 미라의 팔을 잡아 방으로 들어가게 했습니다. 미라야, 이렇게 떼쓰면 절대 안 돼. 엄마가 못 사준다는 게 아니라 지금 당장은 어렵다는 거야. 다음 주에 월급 받으면 사줄게. 다른 애들은 다 갖고 있는데 나만 없으면 내가 얼마나 창피한데. 엄마는 내 마음도 몰라주고. 세상의 모든 게 내 마음대로 되진 않아. 참고 기다릴 줄도 알아야 어른이 되는 거야. 고두선 여사는 단호한 태도로 미라를 훈육했지만 밤중에 혼자 일기를 쓸 때면 자신의 방식이 맞는지 의문이 들기도 했습니다. 내가 너무 엄하게 대하나 아이들에게 충분한 사랑을 주지 못하고 있는 건 아닐까. 그럴 때마다 그녀는 남편의 사진을 보며 마음의 위안을 구했습니다. 중학교에 진학한 미라는 더욱 예민해졌습니다. 특히 엄마의 직업에 대해 극도로 민감하게 반응했습니다. 어느 날 학교 친구들이 집 앞까지 놀러 왔다가 청소 도구를 들고 들어오는 고두선 여사를 목격한 후로 미라의 태도는 더욱 냉담해졌습니다. 엄마! 다시는 내 친구들 앞에 그런 모습으로 나타나지 마. 걔네들이 이제 날 어떻게 볼지 알아? 미라야, 내 직업이 뭐가 부끄러운 일이니? 이렇게라도 일해서 우리 식구 먹여 살리는데. 다른 애들 엄마들은 회사원이나 선생님인데 우리 엄마는 청소부 하니까 내가 어떻게 학교를 다니겠어? 앞으로 학교 오지 마, 절대로! 미라의 날카로운 말에 고두선 여사의 심장은 찢어지는 듯 했습니다. 그날 밤 그녀는 화장실에 숨어 소리 없이 흐느꼈습니다. 어린 딸에게 상처받는 일이 이토록 고통스러울 줄 몰랐습니다. 남편의 흑백 사진을 품에 안고 그녀는 밤새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반면 작은 딸 보라는 마치 다른 세계에서 온 아이처럼 차분하고 이해심이 깊었습니다. 소리 지르며 떼쓰는 언니와 달리 보라는 항상 조용히 자신의 마음을 표현했습니다. 언니, 내 색연필도 가져갔어. 그거 숙제해야 하는데. 시끄러워! 내가 쓸 거니까 나중에 줄게. 그래, 다 쓰면 알려줘. 근데 내일까지 꼭 돌려줘. 응? 미라가 심술을 부려도 보라는 언제나 차분하게 대응했습니다. 고두선 여사가 두 딸 사이에 끼어들어 언니를 혼내려 할 때면 보라가 먼저 말렸습니다. 괜찮아요. 엄마, 언니도 숙제하느라 급한가 봐요. 제가 기다릴게요. 우리 보라, 너무 착하다만 그래도 내 물건인데 함부로 가져가게 하면 안 돼. 언니도 돌려줄 거예요. 걱정하지 마세요. 초등학교 4학년 때였습니다. 담임 선생님이 내가 가장 존경하는 사람에 대한 글짓기 숙제를 냈습니다. 보라는 망설임 없이 엄마에 대한 글을 썼습니다. 선생님은 그 글이 너무 감동적이어서 학급 게시판에 붙여놓았고 나중에 교내 글짓기 대회에도 나가 상을 받았습니다. 우리 엄마는 슈퍼히어로예요. 어떤 슈퍼맨보다도 더 강하고 어떤 원더우먼보다도 더 용감해요. 아빠가 하늘나라로 가신 후 엄마 혼자서 우리 형제를 키우느라 매일 새벽부터 밤늦게까지 일하시지만 집에 오시면 항상 웃으면서 우리를 안아주세요. 비가 오나 눈이 오나 한 번도 쉬지 않고 일하시는 엄마를 보면
세상에서 가장 대단한 분이라고 생각해요. 커서 저도 엄마처럼 강하고 따뜻한 사람이 될 거예요. 보라가 학교에서 돌아와 상장과 함께 그 글을 보여주었을 때 고두선 여사는 주체할 수 없는 눈물을 흘렸습니다. 모든 고단함과 서러움이 한순간에 녹아내리는 순간이었습니다. 우리 보라 이렇게 예쁜 마음을 어디서 배운 거니? 엄마한테요. 엄마가 항상 힘들어도 웃으면서 일하는 거 봤어요. 그녀는 보라를 꼭 안아주었습니다. 아이의 작은 어깨가 그녀의 눈물로 젖었습니다. 주말이면 보라는 집안일을 돕겠다며 쫓아다녔습니다. 빗자루보다 키가 작은 아이가 바닥을 쓸고 설거지를 하려고 발판을 가져다 놓는 모습이 안쓰러웠지만 그 마음만은 너무 고마웠습니다. 남편의 기일이 되면 쌀을 씻고 과일을 씻어 정성껏 차리는 것도 도왔습니다. 아빠, 저 보라예요. 엄마랑 언니랑 잘 지내요. 엄마가 너무 힘들어하실 때는 제가 안아드려요. 아빠도 하늘에서 우리 지켜봐 주세요. 어린 보라의 기도를 들으며 고두선 여사는 자신이 얼마나 복받은 사람인지 새삼 깨달았습니다. 한 아이의 방황이 가슴 아프게 했지만 또 다른 아이의 성숙함은 그녀에게 큰 위안이 되었습니다. 중학교를 마친 미라는 고등학교에 진학하면서 더욱 통제불능 상태에 빠져들었습니다. 교복 치마는 짧게 올리고 화장품 몰래 챙겨 가방에 넣어 학교에서 진한 화장을 했습니다. 공부는 뒷전이고 친구들과 어울리며 노래방과 당구장을 전전했습니다. 그녀의 성적표는 매 학기 바닥을 쳤습니다. 미라야, 학교에서 연락이 왔다. 또 수업 빠졌다며? 이번이 몇 번째야? 아, 진짜 귀찮게. 수업이 너무 지루해서 못 견디겠단 말이야. 듣고 있어도 하나도 안 들어와. 공부가 재밌으면 누가 고생하겠니? 그래도 최소한 학교는 가야지. 너 이러다 퇴학당한다. 그럼 너 좋겠네. 나 원래 대학 같은 거 안 갈 거야. 그냥 취업할 거라고. 고두선 여사는 어떻게든 미라를 바른 길로 인도하려 애썼지만 날이 갈수록 통제력을 잃어갔습니다. 그녀는 미라의 담임과 자주 상담했고 학교 상담사의 도움도 구했지만 별 효과가 없었습니다. 최악의 사태는 미라가 고1이 되던 해 겨울에 일어났습니다. 그날 밤 11시가 넘었는데도 미라는 집에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휴대폰은 꺼져 있고 친구들에게 연락해봐도 어디에 있는지 알 수 없었습니다. 초조함에 떨던 그녀는 자정 무렵 현관문이 열리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이 시간에 어디서 오는 거야? 전화는 왜 안 받고? 현관에 서 있던 미라는 비틀거리며 신발을 벗지도 못한 채 벽에 기대어 있었습니다. 코를 찌르는 술 냄새가 진동했습니다. 엄마, 나 좀 피곤해. 내일 얘기하자. 너 술 마셨니? 미라의 눈은 초점을 잃고 있었고 얼굴은 붉게 달아올라 있었습니다. 고두선 여사는 충격에 휩싸였습니다. 아직 16살, 법적으로 술을 마실 나이도 안 된 딸이 만취 상태로 집에 돌아온 것입니다. 누가 너한테 술을 줬어? 누구랑 마신 거야? 아, 몰라. 아는 오빠들이 잘 챙겨줬어. 재밌었어. 그녀는 그 자리에서 쓰러질 듯한 미라를 부축해 욕실로 데려갔습니다. 찬물로 세수를 시키고 토하게 한 뒤 겨우 방에 눕혔습니다. 그날 밤 그녀는 미라의 옆에서 한숨도 자지 못했습니다. 내 딸이 어떻게 이렇게 됐을까? 혹시 나쁜 사람들한테 이용당하는 건 아닐까? 다음 날 아침 숙취에 시달리는 미라에게 그녀는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오늘부터 학교 마치면 바로 집에 와. 나 퇴근할 때까지 집에서 공부하는 거 확인할 거야. 핸드폰도 일주일간 압수야. 엄마, 나도 인권이 있어. 내 자유권 침해하는 거 알아? 너 같은 애들 자유는 걱정 마. 경찰서에 신고해서 술집 단속이라도 하게 할까? 미성년자한테 술 팔면 얼마나 큰일인지 알아? 미라는 입을 다물었지만 그 눈빛은 여전히 반항적이었습니다. 그녀는 미라에게 회초리를 들기도 했지만 체벌은 오히려
미라의 반항심만 키우는 것 같았습니다. 주변에서는 홀어머니 밑에서 자라서 그런다는 수군거림이 들려왔고 그 소리가 그녀의 가슴을 더욱 아프게 했습니다. 다행히 고3이 되자 미라는 조금씩 변화의 기미를 보였습니다. 진로 고민이 시작되면서 미래에 대한 불안감이 그녀를 책상 앞으로 이끌었던 것 같습니다. 밤늦게까지 공부하는 모습은 아니었지만 적어도 학교는 빠지지 않고 다녔습니다. 미라야, 너 요즘 많이 달라졌다. 무슨 일 있니? 별거 아니야. 그냥 졸업하고 뭐 할지 좀 생각해봤어. 나도 대학은 가야 할 것 같아서. 고두선 여사는 미라의 변화에 안도했지만 이미 2년 넘게 방황한 시간을 만회하긴 역부족이었습니다. 결국 미라는 지방의 작은 전문대학에 겨우 진학했습니다. 반면 보라는 학창시절 내내 모범생의 길을 걸었습니다. 중학교 시절부터 공부에 재능을 보였고 고등학교에서는 늘 상위권을 유지했습니다. 밤늦게까지 공부하는 딸을 위해 고두선 여사는 따뜻한 우유와 간식을 챙겨주곤 했습니다. 보라야, 너무 무리하지 마. 건강이 제일이야. 괜찮아요. 엄마 조금만 더 하면 원하는 대학 갈 수 있을 것 같아요. 엄마 고생한 만큼 제가 보답해야죠. 너는 그냥 건강하게 자라는 것만으로도 엄마한테 큰 선물이야. 노력의 결실로 보라는 부산의 명문대학교 경영학과에 합격했습니다. 합격 소식을 들은 날 고두선 여사는 평소 아끼던 돈을 털어 특별히 갈비찜을 해주며 축하해 주었습니다. 대학생이 된 두 자매의 격차는 더욱 벌어졌습니다. 미라는 전문대에서도 학업에 열중하지 않고 아르바이트와 놀기에 바빴습니다. 겨우 졸업한 후에는 작은 중소기업 사무직으로 취직했지만 직장 생활도 오래 유지하지 못했습니다. 보라가 명문대학에서 우수한 성적으로 공부하며 공무원 시험을 준비한다는 소식에 미라는 심한 열등감을 느꼈습니다. 그녀는 종종 집에 와서 보라에게 시비를 걸었습니다. 야, 명문대 나온다고 뭐가 달라? 결국 여자는 시집 가면 그만이야. 그렇게 공부해서 뭐 하게? 언니, 왜 자꾸 그런 말을 해? 내가 언제 대학 자랑했어? 네 표정에서 다 보여. 나는 언니랑 달라라는 그 눈빛. 언니가 자꾸 그렇게 생각하니까 그렇게 보이는 거 아닐까? 보라가 공무원 시험을 준비한다고 했을 때도 미라는 냉소적인 반응을 보였습니다. 공무원? 요즘 경쟁률이 얼마나 높은데 너같이 사회 경험도 없는 애가 붙을 리가 없어. 차라리 취직해서 경력 쌓는 게 낫지. 언니, 나 나름대로 계획이 있어. 제발 부정적인 말 좀 그만해. 난 현실적인 조언을 해주는 거야. 나중에 떨어져서 상처받지 말라고. 그런데 예상을 뒤엎고 보라는 첫 시험에서 당당히 합격했습니다. 25의 나이에 안정적인 공무원이 된 것입니다. 이 소식에 미라는 겉으로는 축하한다고 했지만 내심 시샘이 심했습니다. 공무원이 뭐 대단해? 월급도 박봉이고 매일 민원인들한테 치이는 일이잖아. 난 그런 거 못해. 미라의 계속되는 비난에 평소 참기만 하던 보라가 마침내 폭발했습니다. 언니, 이제 그만해. 내가 뭘 어쨌길래 자꾸 이렇게 공격해. 내가 열심히 산 건데 그걸 인정 못 해주는 언니가 이상해. 뭐? 동생이 언니한테 대들어? 언니, 나 더 이상 어린애 아니야. 언니라고 참아주는 거지. 이러면 나도 가만히 있을 수 없어. 이 사건 이후 미라는 보라에게 함부로 대하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고두선 여사는 두 딸 사이의 갈등을 지켜보며 마음 아팠지만 보라가 자신을 지킬 수 있는 강한 여성으로 성장한 것에 은근한 뿌듯함도 느꼈습니다. 대학을 졸업한 후에도 미라의 방황은 끝나지 않았습니다. 취업을 했다는 소식에 고두선 여사는 안도했지만 그 안도감은 오래가지 못했습니다. 미라는 회사 생활에 적응하지 못하고 자주 지각하거나 결근했습니다. 밤늦게까지 친구들과 클럽에서 놀다가 아침에 일어나지 못하는 일이 잦았기 때문입니다. 미라야, 오늘도 회사 안 갔니? 이제 두 번째 경고라며? 에이,
뭐 그렇게 심각하게 얘기해. 팀장이 나 좀 봐준대. 내일부터 잘 다닐게. 너 회사 다니는 거 맞아? 매일 밤늦게 들어오더니 이제 아예 새벽에 들어오고 이게 어디 정상적인 직장인의 생활이야? 엄마는 왜 나한테만 그래? 보라도 회식한다고 늦게 들어오잖아. 보라는 일찍 출근해서 늦게 퇴근하는 거지. 너처럼 술 마시고 춤추러 다니는 게 아니라고. 고두선 여사는 미라의 행동에 점점 인내심이 바닥나고 있었습니다. 미라는 세 번째 직장을 또 스스로 그만두고 2달 넘게 구직 활동도 하지 않은 채 집에서 빈둥거렸습니다. 일을 하지 않으니 생활 패턴도 완전히 깨졌습니다. 낮에는 늦잠을 자고 밤에는 친구들과 놀러 나가는 생활이 반복되었습니다. 더 큰 문제는 집안일에 대한 무관심이었습니다. 미라는 자신의 방은 물론이고 집안 곳곳에 옷가지와 먹다 남은 음식, 화장품 등을 아무데나 두고 다녔습니다. 욕실을 사용한 후 머리카락도 치우지 않고 씻은 옷은 세탁기에 넣지도 않았습니다. 모든 뒤치다꺼리는 고두선 여사와 가끔 집에 오는 보라의 몫이었습니다. 어느 일요일 아침 고두선 여사는 부엌에서 설거지를 하다가 미라가 어젯밤 친구들과 야식으로 시켜 먹고 그대로 방치해 둔 치킨 상자와 맥주 캔들을 발견했습니다. 그녀의 인내심은 한계에 도달했습니다. 미라야, 나와봐. 당장. 늦잠을 자고 있던 미라가 부스스한 모습으로 방에서 나왔습니다. 왜 그래, 엄마? 아침부터 소리 지르고. 이게 뭐니? 이렇게 더럽게 놔두고 자. 이제 30 다 되어가는 성인이 이게 말이 돼? 아, 나중에 치우려고 했어. 너무 피곤해서 일단 자려고. 나중에? 언제? 내가 언제 스스로 치운 적 있어? 나랑 보라가 다 해주길 바라지? 미라는 짜증스러운 표정으로 대답했습니다. 됐어. 치우면 되잖아. 뭘 그렇게 예민하게 구냐? 그 무심한 태도에 고두선 여사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습니다. 그녀는 미라를 바라보며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이제 독립해라. 나가서 내 집 마련해서 살아. 뭐, 갑자기 왜 그래? 나 지금 돈도 없고 취직도 안 됐는데. 그런 말 할 때가 아니야. 내가 언제까지 이렇게 살 거니? 철들어야지. 이제 취직해서 독립할 나이야. 엄마, 내가 어디 갈 곳이 있어? 돈도 없는데 어떻게 나가라고? 내가 아빠 없이 자랐다고 계속 봐줬는데 이제는 더 이상 안 되겠다. 30살이 다 되어가는데 아직도 이 모양이면 앞으로는 더 심해질 거야. 1달 안에 나가. 고두선 여사의 결심은 확고했습니다. 미라가 울며 불며 매달렸지만 그녀는 단호하게 마음을 굳혔습니다. 어린 시절부터 아빠 없이 자랐다는 미안함에 너무 많이 봐주고 감싸준 게 오히려 아이를 망친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기 때문입니다. 엄마, 제발, 나 어떻게 살라고 이러는 거야? 내가 혼자 살아보면 인생이 뭔지 알게 될 거야. 밥벌이가 얼마나 힘든지, 빨래와 청소가 저절로 되는 게 아니라는 걸 깨닫게 될 거고. 결국 미라는 친구의 도움으로 작은 원룸을 구해 독립하게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성질을 부리며 나갔지만 독립 후 일주일도 안 되어 전화로 하소연을 시작했습니다. 엄마, 밥 해 먹기가 너무 귀찮아. 편의점 음식만 먹으니까 속이 다 버려. 빨래도 너무 힘들어. 이걸 일일이 세탁기에 넣고 말리고 개고 어떻게 이렇게 일이 많아? 고두선 여사는 미라의 하소연을 들으면서도 단호하게 대응했습니다. 그래, 그게 현실이야. 내가 그동안 너희들 뒤에서 얼마나 많은 일을 해왔는지 이제 알겠지? 엄마, 미안해. 진짜 몰랐어. 엄마가 매일 이런 일을 다 하고 있었다니? 처음으로 미라의 목소리에 진심 어린 반성이 묻어났습니다. 고두선 여사는 마음이 아팠지만 이것이 미라를 위한 최선의 길이라고 믿었습니다. 비록 강제로 독립을 시켰지만 이 경험이 미라에게 인생의 소중한 교훈을 줄 것이라 생각했습니다. 내일 집에 와.
반찬 좀 싸줄게. 정말 고마워, 엄마. 단, 집에 들어오는 건 안 돼. 내 삶은 내가 책임져야 해. 그렇게 강제 독립 이후 미라는 조금씩 변화의 기미를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콜센터에 취직해 꾸준히 출근했고 가끔 집에 놀러 와서는 반찬을 싸가는 대신 직접 설거지를 도와주기도 했습니다. 이런 미라의 작은 변화가 고두선 여사에게는 큰 위안이 되었습니다. 엄마, 요즘 나 회사에서 인정받아. 성실하게 일한다고. 미라의 독립 생활은 생각보다 험난했습니다. 매일 아침 알람 소리에 억지로 일어나 출근 준비를 하고 퇴근 후에는 지친 몸으로 식사와 빨래, 청소까지 해야 하는 현실이 그녀를 점점 변화시켰습니다. 처음 몇 달간은 주말마다 고두선 여사에게 전화해 불평불만을 늘어놓았습니다. 엄마, 진짜 힘들어 죽겠어. 매일 일하고 집에 와서 또 집안일하고. 이게 사는 거야? 이제 알겠지? 내가 너희 키우면서 얼마나 고생했는지. 세탁소에 옷 맡기는데 돈이 너무 많이 들어 식비도 장난 아니고 월급의 반이 다 나가는 것 같아. 고두선 여사는 미라의 하소연을 들으면서도 결코 집으로 돌아오라는 말은 하지 않았습니다. 이것이 미라가 진정한 독립심과 책임감을 배우는 과정이라고 믿었기 때문입니다. 다 내 인생의 경험이야. 견디다 보면 요령도 생기고 돈 관리하는 법도 배우게 될 거야. 6달이 지났을 무렵 미라의 태도에 변화가 찾아왔습니다. 주말에 가끔 고두선 여사의 집을 방문할 때면 빈손으로 오지 않고 과일이나 작은 간식거리를 사들고 왔습니다. 더 놀라운 변화는 집안일을 자발적으로 돕기 시작했다는 점이었습니다. 엄마, 저기 옷장 정리 좀 도와줄까? 내가 요즘 유튜브 보고 옷 깨기 잘하는 법 배웠어. 괜찮아. 내가 쉬어야지. 아냐, 내가 할게. 엄마는 좀 쉬어. 미라는 고두선 여사의 옷장을 정리하며 옷들을 색상별로 분류하고 깔끔하게 개어 넣었습니다. 그런 미라를 보며 고두선 여사는 감동을 숨기지 못했습니다. 우리 미라 정말 많이 변했구나. 누가 가르쳐 준 거야? 그냥 혼자 살다 보니까 정리정돈이 습관이 됐어. 지저분하면 너무 스트레스 받더라고. 미라의 진심 어린 변화는 말뿐만 아니라 행동으로도 나타났습니다. 어느 날은 저녁 식사 후 자기도 모르게 설거지를 하고 있는 자신을 발견하고 놀라기도 했습니다. 예전에는 상상도 못할 일이었습니다. 어버이날에는 처음으로 카네이션과 함께 작은 선물을 준비해 왔습니다. 평소 고두선 여사가 손목 통증을 호소하자 마사지기를 선물한 것입니다. 엄마, 이거 손목에 좋대. 내가 인터넷에서 리뷰 보고 고른 거야. 어머, 이런 걸 다 비싼 건 아니지? 괜찮아. 요새 일 열심히 해서 보너스도 받았어. 엄마 생각하면서 골랐어. 고두선 여사는 미라의 선물을 받으며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잠시 화장실에 가서 눈물을 훔치고 돌아왔습니다. 오랜 시간 기다린 딸의 성장이 이제야 결실을 맺는 것 같았습니다. 엄마, 사실 솔직히 말할게. 처음에 독립했을 때는 엄마가 너무 미웠어. 왜 나만 내쫓냐고 생각했거든. 근데 이제 보니까 그게 다 날 위한 거였더라고. 그랬니? 엄마가 나 없이 집에서 혼자 청소하고 빨래하고 요리하는 모습을 상상해 보니까 내가 얼마나 이기적이었는지 깨달았어. 미안해, 엄마. 미라가 고두선 여사의 손을 잡고 살짝 눈물을 보였습니다. 이런 진솔한 대화는 처음이었습니다. 고두선 여사는 딸의 손을 꼭 쥐며 웃어 보였습니다. 괜찮아. 엄마는 내가 잘 자라주면 그걸로 충분해. 독립한 지 1년쯤 지났을 때 미라는 콜센터에서 고객 응대 능력을 인정받아 본사 고객 상담팀으로 발탁되었습니다. 월급도 오르고 업무 환경도 좋아졌다는 소식을 들은 고두선 여사는 마음이 놓였습니다. 이즈음 고두선 여사도 변화를 맞이했습니다. 나이가 들면서 새벽부터 시작되는 청소 일이 점점 힘들어졌기 때문입니다.
매일 아침 허리와 무릎 통증으로 고생하던 그녀는 결국 23년간 해온 청소 일을 그만두기로 결심했습니다. 이제 내 나이가 어디야. 몸이 예전 같지 않아. 오랜 세월 아끼고 모아둔 돈으로 그녀는 집 근처의 작은 반찬 가게를 열었습니다. 건물 청소를 하며 여러 식당과 사무실, 구내식당 주방장들과 친분을 쌓았고 그들에게 음식 솜씨가 좋다는 칭찬을 자주 들었기 때문에 용기를 낼 수 있었습니다. 깔끔한 위생 상태와 정성스러운 음식 맛으로 단골 손님이 늘어났고 이제는 오전에 만든 반찬이 저녁 전에 모두 팔리는 날도 많아졌습니다. 반찬 가게를 운영하면서 고두선 여사는 더 이상 새벽에 일어나 허리를 굽히며 청소를 하지 않아도 되었고 자신의 요리 솜씨를 인정받는 기쁨도 느낄 수 있었습니다. 경제적으로도 안정되어 마음의 여유가 생겼습니다. 반찬 가게를 연 지 2년쯤 지났을 때 미라가 특별한 소식을 들고 찾아왔습니다. 36의 나이에 직장에서 만난 남자와 결혼한다는 소식이었습니다. 엄마, 나 다음 달에 결혼해. 정식으로 인사드리러 이번 주말에 데려올게. 정말. 어머, 우리 미라가 드디어 어떤 사람이니? 나이는? 직업은? 나보다 3살 많아. 우리 회사 금융팀에서 일해. 성격 진짜 좋고 책임감 있는 사람이야. 고두선 여사는 흥분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늦게라도 제대로 된 짝을 만나 결혼한다는 소식에 안도감이 밀려왔습니다. 그동안의 걱정과 한숨이 한순간에 사라지는 기분이었습니다. 주말에 찾아온 미라의 예비 신랑은 첫인상부터 믿음직스러웠습니다. 정중하게 인사를 드리며 꽃다발과 선물을 건넸습니다. 안녕하세요. 장모님, 제가 미라 잘 챙기고 행복하게 해드리겠습니다. 앞으로 잘 부탁드립니다. 고두선 여사의 마음은 따뜻해졌습니다. 비록 우여곡절이 많았지만 이제 큰딸도 제 길을 찾아가고 있다는 생각에 가슴이 뿌듯했습니다. 미라의 약혼자는 은행에서 개인 대출 심사를 담당하는 과장이었습니다. 첫 만남부터 고두선 여사에게 깊은 인상을 남겼습니다. 정갈한 차림새와 예의 바른 태도, 그리고 무엇보다 미라를 바라보는 따뜻한 눈빛이 마음에 들었습니다. 장모님, 이건 제가 고향에서 가져온 한과 세트예요. 어머니께서 직접 골라주셨어요. 어머, 이런 걸 다. 고마워요. 앞으로 미라 잘 챙기고 행복하게 해드릴게요. 장모님께서도 저희 많이 아껴주세요. 상견례는 서준의 부모님이 사는 경기도 용인에서 진행되었습니다. 고두선 여사는 긴장된 마음으로 보라와 함께 사돈댁을 방문했습니다. 박가사돈은 중소기업 공장장으로 일하는 분이었고 안사돈은 그의 두 번째 부인이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처음 뵙겠습니다. 고두선이라고 합니다. 네, 저희도 반갑습니다. 서준이가 미라 양에 대해 많이 얘기해 줬어요. 표면적으로는 화기애애한 분위기였지만 식사 시간 내내 고두선 여사는 미묘한 불편함을 느꼈습니다. 박가사돈 부부는 서준보다 그의 여동생 서연에게 더 많은 관심을 보였습니다. 대화 주제도 주로 서연의 업적과 성과에 집중되어 있었습니다. 우리 서연이가 이번에 대기업 입사 시험에 합격했다니까요. 사촌 중에서도 제일 먼저 대기업 간 거예요. 서연아, 엄마가 특별히 내가 좋아하는 갈비찜 해놨어. 많이 먹어. 그에 비해 서준에 대한 언급은 거의 없었습니다. 오히려 서준이 무슨 말을 하면 박가사돈이 무심하게 끊어버리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고두선 여사는 그 모습이 마음에 걸렸지만 첫 만남에서 너무 깊이 들어가는 것은 예의가 아니라고 생각해 말을 아꼈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미라에게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서준 씨 부모님이 좀 특이하시네. 서준 씨보다 여동생을 더 챙기시는 것 같던데. 엄마도 눈치챘구나. 사실 서준 오빠 아버님이 재혼하신 후에 새엄마가 친딸인 서연이만 특별히 예뻐했대. 그래서 오빠가 좀 서운했다고 해. 그랬구나. 친엄마가 일찍 돌아가셨다면서? 응.
오빠가 중학교 2학년 때 암으로 돌아가셨대. 그 후에 아버님이 1년 만에 지금 어머님이랑 재혼하셨고, 학대받거나 그런 건 아니었지? 그건 아니야. 학비도 다 대주고 필요한 건 다 해줬대. 근데 정서적으로 외로웠다고 해. 특히 여동생이 태어난 후로는 더. 고두선 여사는 안타까운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녀 자신이 두 딸을 홀로 키우며 얼마나 어려웠는지 알기에 어머니 없이 자란 서준의 마음이 어떠했을지 충분히 짐작할 수 있었습니다. 우리 서준이 마음고생 좀 했겠구나. 그래서 나랑 미라한테 더 가족같이 대하고 싶어 하는 것 같아. 서준은 그 후로도 자주 찾아와 고두선 여사를 공경했습니다. 명절 때는 항상 먼저 인사를 오고 소소한 생활용품이나 건강식품을 사들고 왔습니다. 심지어 고두선 여사의 반찬 가게, 일손이 부족할 때는 주말에 와서 배달도 도와주었습니다. 서준아, 이렇게까지 안 해도 돼. 너도 바쁠 텐데. 괜찮아요, 장모님. 제가 장모님 반찬 먹으면서 힘내서 일하는데 이 정도는 도와드려야죠. 결혼식이 다가오면서 고두선 여사는 오랫동안 모아둔 결혼 자금을 내놓기로 결심했습니다. 오래전부터 그녀는 두 딸에게 똑같이 5천만 원씩 결혼 자금으로 주려고 꾸준히 적금을 부어왔습니다. 미라야, 서준아. 엄마가 너희 결혼 자금으로 5천만 원을 주려고 해. 엄마, 정말 그렇게 큰 돈을. 장모님, 너무 감사합니다. 저희가 어떻게 보답해야 할지. 이건 엄마가 너희 두 딸 낳은 날부터 모아온 거야. 너희 언니는 5천. 보라도 나중에 결혼하면 5천 줄 거고. 미라는 눈물을 글썽이며 어머니를 안았습니다. 어린 시절부터 말썽을 피우고 속을 썩였던 자신에게까지 이렇게 큰 사랑을 베푸는 어머니의 마음에 그녀는 깊은 감동을 받았습니다. 엄마, 정말 고마워. 내가 이런 딸인데도. 뭘 이런 딸이야. 너도 이제 잘 살아갈 거잖아. 엄마는 그것만으로도 행복해. 장모님 덕분에 정말 좋은 집을 구했어요. 저희 능력만으로는 이런 곳은 꿈도 못 꿨을 거예요. 그래. 첫 시작이 중요한 거야. 앞으로 열심히 살면서 더 좋은 집으로 옮기면 되는 거지. 네. 제가 열심히 일해서 꼭 좋은 집으로 미라 모시고 살게요. 장모님도 자주 놀러 오세요. 결혼식은 소박하지만 따뜻한 분위기 속에서 진행되었습니다. 그동안 미라와 사이가 소원했던 친구들까지 축하해 주러 와서 더욱 의미 있는 자리가 되었습니다. 식장에서 고두선 여사는 사위의 부모님과 다시 만났습니다. 여전히 바깥사돈 부부는 서준보다는 서연에게 더 관심을 보였고 서준의 결혼에 그다지 큰 의미를 두지 않는 듯 했습니다. 그런 모습을 본 고두선 여사는 마음속으로 다짐했습니다. 서준이가 우리 가족이 되었으니 내가 친아들처럼 챙겨줘야겠구나. 저 사람들이 못 채워준 사랑을 내가 조금이라도 채워줘야지. 결혼식이 끝난 후 신혼여행을 떠난 두 사람을 배웅하며 고두선 여사는 가슴이 뭉클했습니다. 오랜 세월 고생 끝에 이제 큰딸도 제 짝을 만나 새 출발을 하는 모습이 너무나 감격스러웠습니다. 보라야, 내 언니 정말 예쁘지 않니? 이제 좋은 사람 만나서 행복하게 살 거야. 네. 엄마 서준 오빠 정말 좋은 사람 같아요. 언니 잘 챙겨줄 것 같아요. 그래. 엄마도 그렇게 생각해. 이제 내 차례만 남았네. 어머, 엄마. 저 아직 일에 집중하고 싶은데요. 그렇게 고두선 여사 가족에 새로운 식구가 추가되었습니다. 처음으로 맞이하는 남자 식구였지만 고두선 여사는 서준을 금세 자신의 가족처럼 편안하게 대해 주었습니다. 아버지 없이 자란 두 딸에게 남자의 존재가 얼마나 중요한지 알았기에 고두선 여사는 서준이 좋은 사위이자 보라에게는 좋은 형이 되어주길 바랐습니다. 결혼 생활 1년이 같이 났을 무렵 미라로부터 기쁜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평소와 달리 긴장한 목소리로 전화를 걸어온 미라는 말을 더듬었습니다. 엄마, 나 그게 임신했어. 2달 됐대. 전화기 너머로 들리는 소식에 고두선 여사의 가슴은 벅차올랐습니다.
첫 손주의 소식이었습니다. 그녀는 감격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정말 우리 미라가 엄마가 된다고? 아이고, 이게 얼마나 기쁜 일이야. 서준이도 알아? 응. 어제 같이 병원 가서 확인했어. 오빠가 더 좋아하더라. 아빠 된다고 어쩔 줄 모르겠다고. 당장 고두선 여사는 미란의 집으로 달려갔습니다. 가는 길에 마트에 들러 영양제와 과일, 임산부용 간식거리까지 한아름 사들고 갔습니다. 미라와 서준은 아직 얼떨떨한 표정으로 그녀를 맞이했습니다. 장모님, 저 아빠 돼요. 아직도 실감이 안 나요. 그럼 우리 서준이가 좋은 아빠가 될 거야. 축하한다. 얘들아, 고두선 여사는 그날부터 임신한 딸을 위해 정성을 쏟기 시작했습니다. 매주 건강에 좋은 반찬을 싸들고 방문했고 출산 준비물 쇼핑도 함께 다녔습니다. 그녀는 용돈을 모아 비싼 유모차와 아기 침대, 옷가지 등을 선물했습니다. 엄마, 이렇게까지 안 사줘도 돼. 우리가 알아서 할게. 아이고, 내 첫 손주인데 안 사주면 누구한테 사주겠니? 내가 이런 거 사주는 거 평생 꿈꿔왔어. 장모님, 저희보다 더 신경 써주셔서 정말 감사해요. 저희 부모님은 아직 실감을 못 하시는지 별 반응이 없으세요. 서준의 말을 들으며 고두선 여사는 더욱 정성을 다했습니다. 사돈집에서 관심이 적다면 그녀라도 더 챙겨주어야 한다는 생각이 들었기 때문입니다. 10달의 기다림 끝에 드디어 손녀가 태어났습니다. 출산 소식을 들은 고두선 여사는 손 떨리는 마음으로 병원을 찾았습니다. 신생아실 앞에서 작은 아기를 바라보는 순간 그녀의 눈에서는 행복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우리 제이, 할머니 손녀 맞지? 아이고, 미라 닮아서 예쁘기도 해라. 엄마, 정말 고마워. 내가 이렇게 약할 줄 몰랐어. 엄마 없었으면 어쩔 뻔했어. 그래, 출산은 누구나 힘들어. 너도 엄마 됐으니 이제 내 마음 조금은 알겠지? 미라는 출산의 고통을 겪은 후 어머니에 대한 감사함이 더욱 깊어졌습니다. 산후조리원에서 퇴원한 후에도 고두선 여사는 미란의 집에 자주 머물며 산모의 회복과 신생아 돌봄을 도왔습니다. 엄마, 진짜 내가 엄마한테 얼마나 못된 짓을 했는지 이제야 깨달았어. 이렇게 힘든 걸 엄마 혼자서 우리 둘을 키웠다니? 괜찮아. 그게 다 엄마의 역할이야. 이제 너도 제이한테 좋은 엄마가 되렴. 아기가 태어난 지 10달쯤 지났을 때 미라와 서준은 고두선 여사를 찾아와 심각한 표정으로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두 사람은 거실 소파에 나란히 앉아 손을 꼭 잡고 있었습니다. 엄마, 우리가 부탁 하나 해도 될까? 그래. 무슨 일인데? 사실 우리가 외벌이로 살려니 너무 빠듯해. 내가 회사 그만둔 후로 생활비가 반으로 줄었는데 아기 용품이랑 분유값은 엄청 나가고. 서준이 미라의 말을 이어받았습니다. 장모님, 제 월급으로는 생활비, 대출 이자 내고 나면 저축할 여력이 없어요. 이러다가는 영영 전세살이만 하게 될 것 같고. 그래서 우리가 생각했는데 엄마가 제이 좀 봐주실 수 있을까? 나 다시 취직하려고. 두 사람의 간절한 눈빛에 고두선 여사는 잠시 생각에 잠겼습니다. 솔직히 이른을 바라보는 나이에 어린 아이를 돌보는 일은 체력적으로 쉽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자신이 아니면 누가 아이를 돌봐줄 수 있을까 하는 생각에 마음이 기울었습니다. 우리가 장모님께 매달 30만 원이라도 드리겠습니다. 많진 않지만. 돈은 됐다. 그런데 나도 이제 나이가 있어서 힘들 수 있어. 그래도 우리 제이 위해서라면 해볼게. 사실 고두선 여사는 최근 반찬 가게를 접은 상태였습니다. 상가 월세가 급등해 더 이상 수익을 내기 어려워졌기 때문입니다. 노후 자금은 충분히 모아놓은 상태였고 이제는 휴식을 취하려던 참이었습니다. 그러나 손녀를 돌봐야 한다는 생각에 그녀는 다시 바쁜 일상으로 돌아가기로 결심했습니다. 엄마, 정말 감사해. 우리가 열심히 돈 모아서 빨리 자리 잡을게. 이 3년만 도와줘. 그렇게 고두선 여사의 손주 돌보기가 시작되었습니다.
평일에는 미란의 집에서 지내며 아침 일찍부터 저녁 늦게까지 제희를 돌봤습니다. 이유식 준비하고 기저귀 갈아주고 재우고 목욕시키는 일상이 반복되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집안일까지 자연스럽게 그녀의 몫이 되었습니다. 미라와 서준이 퇴근하면 저녁 식사까지 준비해 놓았고 주말에 먹을 반찬도 미리 만들어 냉장고에 넣어두었습니다. 금요일 저녁이면 자신의 집으로 돌아가 주말을 보내고 월요일 아침 일찍 다시 미란의 집으로 향했습니다. 엄마, 이게 다 뭐야? 이렇게 많이 해놓지 않아도 돼. 괜찮아. 너희 바쁘니까 이렇게라도 도와줘야지. 우리 제이도 잘 먹어야 쑥쑥 크잖아. 처음에는 미라와 서준도 고두선 여사의 수고에 감사하며 주말이면 특별히 외식을 시켜주거나 선물을 사주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그런 감사의 표현은 점점 줄어들었고 고두선 여사의 헌신은 당연한 것으로 여겨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럼에도 고두선 여사는 불평 없이 손녀를 돌봤습니다. 제희가 첫걸음말을 떼고 첫말을 할 때의 기쁨은 모든 피로를 잊게 만들었습니다. 하루 종일 할머니를 연호하며 따라다니는 제희의 모습에 그녀의 마음은 녹아내렸습니다. 하지만 매일 반복되는 육아의 고단함은 이른을 바라보는 그녀의 체력을 서서히 갉아먹고 있었습니다. 아기 제이가 태어난 지 넉 달이 지나자 고두선 여사의 돌봄에 익숙해진 미라 부부의 태도가 미묘하게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엄마 덕분에라는 말을 자주 하던 미라가 이제는 그녀의 도움을 당연하게 여기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아침에 출근할 때면 짧게 인사만 하고 나가더니 퇴근해서는 지친 모습으로 소파에 누워 휴대폰만 들여다보았습니다. 6달쯤 지났을 때의 일이었습니다. 제희를 재우고 설거지를 마친 고두선 여사가 피곤한 몸을 이끌고 거실로 나오자 미라가 무심코 말을 던졌습니다. 우리 집 정말 지저분하다. 안 그래? 엄마, 내일 청소기 좀 돌려줄래? 제이 낮잠 잘 때 시간 있잖아. 고두선 여사는 잠시 할 말을 잃었습니다. 그녀는 이미 아침부터 저녁까지 아기를 돌보느라 허리 한 번 제대로 펴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청소까지 자신의 몫이 되어야 한다니요. 미라야, 엄마가 제이 돌보는 것만 해도 충분히 힘들어. 청소는 너희가 주말에 하면 안 될까? 엄마도 참, 그냥 좀 도와달라는 건데 뭘 그렇게 심각하게 받아들여? 나는 회사에서 하루 종일 일하고 오는데 엄마는 제이랑 집에만 있잖아. 그거 얼마나 한다고. 미라의 말에 고두선 여사는 가슴이 아팠지만 손녀를 위해 참기로 했습니다. 그날부터 그녀의 일과에 청소가 추가되었고 점차 빨래, 설거지까지 모든 집안일이 그녀의 책임이 되어갔습니다. 한 달 후 서준마저 그녀에게 요구하기 시작했습니다. 퇴근 후 냉장고를 열어보더니 실망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장모님, 저기 내일 점심 도시락 좀 싸주실 수 있을까요? 회사 구내 식당이 리모델링 중이라. 아, 그래. 해줄게. 그리고 가능하시면 김치찌개 같은 걸로 해주세요. 요새 계속 채식만 먹어서 좀 지겨워요. 사위의 불만에 고두선 여사는 눈살을 찌푸렸습니다. 좋은 식재료로 정성껏 만든 반찬인데 이제는 그것마저도 불평의 대상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다음 날 아침 일찍 일어나 김치찌개를 끓이고 도시락까지 정성껏 준비했습니다. 상황은 점점 악화되었습니다. 어느 날 저녁 미라는 제희의 수프를 한 입 먹어보더니 얼굴을 찌푸렸습니다. 엄마, 이게 뭐야? 너무 짜잖아. 애기 음식인데 소금을 이렇게 많이 넣어? 그렇게 짜지 않은데 내가 맛봤을 땐 괜찮았는데. 엄마 입맛이 낮아져서 그런 거 아니야? 애한테 이런 음식 먹이면 어떡해? 성장에 안 좋다고! 고두선 여사는 억울했지만 말대꾸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마음 속 깊이 상처를 입었습니다.
평생 요리를 해왔고 반찬 가게도 운영했던 그녀의 요리 실력을 의심받는 기분이었기 때문입니다. 서준도 점점 그녀를 함부로 대하기 시작했습니다. 어느 날 퇴근 후 식탁에 앉아 저녁 식사를 하던 그가 갑자기 밥그릇을 내려놓았습니다. 장모님, 오늘 반찬이 좀 심하네요. 고기는 하나도 없고 전부 나물이에요. 회사에서 하루 종일 일하고 와서 이런 것만 먹으면 기운이 안 나요. 서준아, 오늘 아침에 장 보러 갔는데 고기가 신선해 보이지 않았어. 그럼 다른 데 가서 사오시면 되잖아요. 제가 매달 생활비 드리는데. 그 말에 고두선 여사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습니다. 그녀는 젓가락을 내려놓고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내가 아침부터 저녁까지 제이 돌보고 집안일까지 다 하는데 이제 반찬까지 투정하니? 그럼 내일부터는 너희가 직접 장 봐서 요리해. 나는 제이만 돌볼게. 미라가 황급히 나섰습니다. 엄마, 왜 그렇게 예민하게 구는 거야? 서준이가 그냥 하는 말인데. 예민한 게 아니라 합당한 거야. 내가 노예야. 종일 애 보고 청소하고 빨래하고 요리하고 그런데도 불평만 들으니 기운이 빠지는구나. 이 사건 이후 고두선 여사는 명확한 선을 그었습니다. 그녀는 손녀 돌봄과 최소한의 청소만 담당하겠다고 선언했습니다. 더 이상 미라 부부의 식사나 빨래, 심부름 등은 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앞으로 너희 둘이 먹을 저녁은 직접 차려 먹어. 나는 제이 밥만 챙길 거야. 그녀의 단호한 태도에 미라 부부는 처음에는 어색해했지만 곧 그들만의 대책을 마련했습니다. 퇴근 후에는 둘이서만 외식을 하고 들어오는 날이 잦아졌고 주말에도 제이를 고두선 여사에게 맡기고 둘만의 시간을 보내려 했습니다. 어느 날 저녁 외식을 마치고 들어온 미라 부부를 보며 고두선 여사는 냉소적으로 말했습니다. 외식하고 왔구나. 돈이 넘쳐나나 보네. 엄마, 우리도 가끔 둘만의 시간이 필요하잖아. 맨날 집에만 있으면 답답해. 그래. 얼마 전엔 생활비가 빠듯해서 내가 30만 원 받고 일해야 한다면서? 그런데 외식할 돈은 있어? 서준이 민망한 듯 말했습니다. 장모님, 저희 정말 싼 데서 먹고 왔어요. 그냥 기분 전환 삼아. 싼데. 그럼 다음부턴 나도 데려가. 나도 기분 전환하고 싶으니까. 미라와 서준은 말문이 막혔습니다. 그들의 이기적인 행동이 고두선 여사에게 얼마나 상처를 주었는지 조금은 깨닫는 순간이었지만 근본적인 태도 변화로 이어지지는 않았습니다. 이런 일상이 반복되면서 고두선 여사와 미라 부부 사이의 갈등은 점점 깊어졌습니다. 고두선 여사는 손녀 제이에 대한 사랑만으로 버티고 있었지만 그녀의 인내심은 한계에 다다르고 있었습니다. 가끔은 자신의 집으로 돌아가 홀로 쉬고 싶었지만 제이에 대한 책임감이 그녀를 붙잡았습니다. 갈등이 고조되던 5월의 어느 금요일 결정적인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고두선 여사는 그 주 초에 미라에게 분명히 말해두었습니다. 이번 주말은 허리 통증이 심해져서 자신의 집에서 쉬어야 한다고 말입니다. 오랜 육아 스트레스와 집안일로 그녀의 건강은 점점 악화되고 있었습니다. 미라야, 이번 주말은 어머니가 좀 쉬어야겠어. 허리가 너무 아파서 도저히 못 버티겠다. 엄마, 그래도 우리 주말에 좀 쉬어야 하는데 할 수 없지 뭐 알았어. 미라는 마지못해 수긍하는 듯했고 고두선 여사는 금요일 저녁에는 집에 가서 푹 쉴 수 있다는 생각에 마음을 달랬습니다. 하지만 금요일 오후 5시 미라에게 연락을 했지만 전화를 받지 않았습니다. 여러 번 통화를 시도한 끝에 그녀는 불안한 마음에 서준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서준아, 미라 좀 바꿔줄래? 전화를 안 받네. 아, 장모님, 저희가 지금 그러니까. 서준의 머뭇거리는 말투에 고두선 여사는 불길한 예감을 느꼈습니다. 너희 지금 어디야? 퇴근했지? 저희가 사실 지금 통영 가는 길이에요. 주말 여행 계획이 있어서. 뭐라고? 통영? 그녀의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분명히 주말에는
자신이 집에 간다고 했는데 그들은 그녀에게 알리지도 않고 여행을 떠난 것입니다. 누가 제이를 봐? 너희 둘이 그냥 가버리면 애는 어쩌라고? 그 순간 미라가 전화를 건네받았습니다. 엄마, 왜 그렇게 화내? 우리도 가끔은 좀 쉬어야지. 1년 내내 일만 하는 거 아니잖아. 우리 결혼기념일이라 특별히 계획한 거란 말이야. 그래도 미리 말을 해야지. 내가 주말에는 못 본다고 했잖아. 그리고 뭐? 결혼기념일? 너희 결혼기념일은 다음 달 아니었어? 아, 그게 이번에 호텔 할인 이벤트가 있어서. 그리고 엄마도 우리한테 계속 짜증만 내잖아. 우리도 좀 쉴 필요가 있다고. 고두선 여사는 분노로 몸이 떨렸습니다. 그들의 뻔뻔함과 이기심이 도를 넘어섰다고 느꼈습니다. 내가 짜증을 내. 그럼 누구 때문에 내가 이 나이에 육아를 하고 있는데? 이제 와서 그런 말을 해? 엄마, 우리 이제 출발했으니까 어쩔 수 없잖아. 일요일 저녁에는 돌아갈게. 제이 잘 부탁해. 제이 좋아하는 간식은 냉장고 2번째 칸에 있어. 미라의 무책임한 태도에 고두선 여사는 할 말을 잃었습니다. 그녀의 건강이나 계획은 전혀 고려하지 않은 채 자신들의 즐거움만 생각하는 딸 부부에게 깊은 실망감을 느꼈습니다. 엄마도 딸이 이렇게 행복하게 여행 가는 거 좋잖아. 내가 평생 애만 보다 늙어 죽었으면 좋겠어? 그게 아니라 내가 왜 내 상황은 전혀 고려하지 않는 거야? 난 인간이 아니야? 아이 참, 엄마도 너무 예민하게 구는 거 아니야? 어차피 엄마도 집에 가도 혼자 있을 거잖아. 차라리 제이랑 같이 있는 게 더 좋지 않아? 말문이 막힌 고두선 여사는 더 이상 대화를 이어갈 수 없다고 판단하고 전화를 끊었습니다. 그들의 뻔뻔함에 화가 났지만 결국 제희를 홀로 둘 수는 없었습니다. 그녀는 어쩔 수 없이 주말 내내 제희를 돌보며 허리 통증을 참아야 했습니다. 작은 딸 보라에게는 이 사실을 알리지 않았습니다. 보라가 알면 미라에게 화를 낼 것이고 그러면 가족 간의 갈등이 더 커질 것이기 때문입니다. 대신 이번 주말은 원래 미라네 집에 있기로 했어 라고 둘러댔습니다. 주말 내내 제이를 돌보며 청소와 빨래, 설거지를 모두 미뤄둔 채 최소한의 집안일만 했습니다. 그녀의 마음속에는 분노가 쌓여갔지만 제희를 위해 표정 관리를 했습니다. 일요일 저녁 8시 미라 부부가 돌아왔습니다. 그들의 얼굴에는 여행의 즐거움이 남아 있었고 손에는 작은 봉지 하나를 들고 있었습니다. 엄마 다녀왔어. 제이는 잘 있었어? 그래, 잘 있었어. 냉랭한 고두선 여사의 반응에 미라는 어색한 웃음을 지었습니다. 이거 엄마 주려고 가져온 거야. 미라가 건넨 것은 뜯긴 꿀빵 봉지였습니다. 이미 몇 개는 먹은 듯 했습니다. 고두선 여사는 말없이 그것을 받았습니다. 서준이 주방으로 가더니 놀란 목소리로 외쳤습니다. 어머, 이게 뭐예요? 설거지도 안 하고 쓰레기도 안 버리고 장모님, 왜 이런 걸 다 방치해 놓으셨어요? 그 말에 고두선 여사의 인내심이 한계에 달했습니다. 내가 왜 너희 더러운 그릇을 치워야 되지? 너희 둘이 목요일 밤에 배달 음식 시켜 먹고 그대로 방치한 거잖아. 나도 제이 보는 것만으로도 충분히 힘들어. 서준은 어이없다는 표정으로 미라를 쳐다봤습니다. 당신이 분명히 장모님께 설거지 부탁했다며? 아니, 엄마가 자기가 알아서 한다고 해서. 미라의 거짓말에 고두선 여사는 더욱 화가 났습니다. 그때 미라가 치명적인 한마디를 내뱉었습니다. 솔직히 엄마, 집안일이 뭐가 그렇게 힘들다고 그래? 평생 청소랑 빨래만 했으면서 청소부 일하면서 온갖 더러운 것도 다 치웠잖아. 그런데 왜 자기 딸 집은 못 치워줘? 그리고 엄마 때문에 내가 어릴 때 얼마나 창피했는지 알아? 너네 엄마 청소부지. 이런 소리 듣는 거 이제라도 나 좀 도와주면 안 돼? 매달 30만 원이나 주는데. 고두선 여사는 그 말에 온몸이 얼어붙는 느낌이었습니다. 그녀의 평생 희생과 노력이 단지 그딴 집안일로 폄하되고 자신의 직업이 여전히 딸에게 부끄러움의 대상이라는 사실이 가슴을 찢었습니다. 그리고 30만 원이라는 말은 그녀의 모성애와 희생을 단순한 거래
관계로 격화시키는 모욕이었습니다. 순간적인 분노에 그녀는 손에 들고 있던 호두과자 봉지를 미라의 얼굴을 향해 던졌습니다. 이딴 걸 선물이라고 가져와? 너나 실컷 먹어. 내 마음씨만큼이나 싸구려야? 엄마, 왜 이래? 미쳤어? 미친 게 아니라 정신이 드는 거야. 이제 알겠다. 난 너한테 그냥 공짜 보모일 뿐이구나. 내가 평생 널 키우고 사랑해준 게 다 소용없었어. 미라는 당황한 표정으로 서준을 쳐다봤습니다. 서준이 나서려 했지만 고두선 여사는 손을 들어 그를 막았습니다. 오늘부로 난 더 이상 제의를 안 봐줄 거야. 내일 아침에 내 짐 챙겨서 돌아갈 테니 다른 사람 구해. 어린이집이든 베이비시터든 알아서 해. 엄마, 갑자기 그러면 우리는 어떡하라고? 내일 당장 출근해야 하는데. 그건 너희 문제야. 부모 마음도 모르는 자식 도울 이유가 없어. 미라는 갑자기 태도를 바꿔 애원하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엄마, 내가 잘못했어. 순간 화가 나서 그런 말 한 거야. 엄마 없으면 우리 정말 못 살아. 제발. 그만해. 내가 진심으로 미안해하는 게 아니라 당장 급해서 그러는 거잖아. 넌 앞으로도 똑같을 거야. 나한테 해준 것도 보라한테 했고 결혼 자금도 주겠다고? 내가 너희 똑같이 사랑했어. 하지만 넌 그 사랑을 당연하게만 여겼지. 고두선 여사는 단호하게 짐을 챙기기 시작했습니다. 그녀의 결심은 확고했습니다. 아무리 딸이라도 이 정도의 무례함과 배은망덕함은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습니다. 고두선 여사가 단호하게 나온 후 미라 부부는 완전히 당황했습니다. 그들은 그녀가 정말로 떠날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다음 날 아침 고두선 여사는 짐을 싸서 집을 나섰습니다. 미라는 현관에서 그녀를 붙잡으려 했지만 소용없었습니다. 엄마, 제발 우리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어. 서준이 출근해야 하는데. 그건 너희 문제야. 어제도 말했잖아. 난 더 이상 너희 뒷바라지 안 해. 그럼 내가 회사에 휴가 내볼게. 일주일만 시간 줘. 우리가 다른 방법 찾을 테니까. 안 돼. 내 결정은 바뀌지 않아. 내가 이제라도 제대로 엄마 노릇해봐. 그러다 보면 내 마음도 이해할 수 있을 거야. 고두선 여사는 단호하게 미라의 집을 떠났습니다. 집으로 돌아온 그녀는 오랜만에 혼자만의 시간을 가질 수 있었습니다. 조용한 집에서 그동안의 피로가 한꺼번에 밀려왔고 그녀는 하루 종일 깊은 잠에 빠졌습니다. 그날 오후 미라로부터 연속해서 전화가 왔지만 고두선 여사는 받지 않았습니다. 저녁에는 서준까지 전화를 걸어왔습니다. 장모님, 정말 죄송합니다. 저희가 너무 이기적이었어요. 월급을 50만 원으로 올려드릴게요. 제발 한 번만 더 기회를 주세요. 이보게, 이건 돈 문제가 아니야. 내가 식모인가? 사람에는 한계가 있는 법이야. 장모님, 저희가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어요. 미라도 많이 울고 있고 제이도 할머니를 찾아요. 제이 때문에 마음이 아프긴 하지만 이건 너희가 책임져야 할 문제야. 내가 없어도 잘 키울 수 있을 거야. 그녀의 단호한 태도에 서준과 미라는 결국 다른 대안을 찾아야 했습니다. 며칠 후 미라는 문자를 보냈습니다. 엄마, 우리가 제이 어린이집 자리 구했어. 출근 시간 조정해서 내가 데려다주고 서준이가 데려오기로 했어. 엄마 없이도 잘 살 거니까 걱정 마. 고두선 여사는 그 메시지에 담긴 원망의 기색을 느꼈지만 답장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이 스스로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결국은 모두에게 좋은 일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그 사이 보라에게 모든 이야기가 전해졌습니다. 어느 저녁 퇴근 후 보라가 분노에 차서 고두선 여사의 집을 찾아왔습니다. 엄마, 언니네 집에 갔다 왔어. 그 인간들이 대체 무슨 짓을 한 거야? 내가 너무 화가 나서 말도 제대로 못했어. 보라야, 엄마가 말리려고 했는데 넌 어떻게 알았니? 언니가 내게 전화해서 엄마가 갑자기 제이 안 봐준다고 했대. 그래서 내가 이유를 물었지. 말을 돌리길래 직접 가봤어. 보라는 미라의 집에 가서 크게 싸웠다고 했습니다. 심지어 결혼 선물로 줬던 고급 오븐까지 들고 왔습니다. 그 비싼 오븐은 왜 가져왔어? 내가 선물한 거잖아. 그런 인간들한테 내 정성 들인 선물 놔두고 싶지 않았어. 그리고 언니한테 확실히 말했어.
두 번 다시 언니라고 부르지 않겠다고. 엄마를 이렇게 이용하고 상처 준 사람은 내 가족이 아니라고. 고두선 여사는 보라의 격한 반응에 마음이 아팠지만 한편으로는 자신을 위해 그렇게까지 분노해 주는 딸이 있다는 것에 위안을 받았습니다. 보라야, 그래도 언니니까 너무 심하게 말하진 말았어야지. 엄마, 왜 아직도 언니 편을 들어요? 언니가 평생 엄마 뒤에서 엄마 직업 비웃고, 엄마 희생만 요구하고, 그런데도 엄마는 계속 참고 봐주고, 정말 이해 못해요. 그 후로 미라는 몇 번 더 연락을 시도했지만 고두선 여사는 단호하게 거절했습니다. 미라의 핸드폰 번호를 차단하진 않았지만 그녀의 문자에 답장하지 않았습니다. 엄마, 제이가 할머니 보고 싶대. 한 번만 봐주면 안 될까? 그런 문자에도 고두선 여사는 냉정함을 유지했습니다. 제이가 보고 싶은 마음은 컸지만 미라에게 또다시 이용당하고 싶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시간이 흘러 고두선 여사의 생활은 조금씩 안정을 찾아갔습니다. 집 근처 복지관에서 요리 강좌를 듣기도 하고 오랫동안 만나지 못했던 친구들도 다시 만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렇게 6개월 정도가 지났을 때 보라가 특별한 소식을 들고 찾아왔습니다. 엄마, 나 곧 결혼할 것 같아. 정말 어떤 사람인데? 소방서에서 만난 선배예요. 정말 좋은 사람이에요. 다음 주에 엄마 뵈러 같이 올게요. 보라가 데려온 남자친구 윤재호는 소방서에서 구조대장으로 일하는 성실한 청년이었습니다. 첫 만남부터 공손하고 따뜻한 태도로 고두선 여사의 마음을 사로잡았습니다. 처음 뵙겠습니다. 어머님 보라가 항상 어머님 자랑을 많이 했습니다. 혼자서 두 딸을 키우시느라 고생 많으셨다고요. 아이고, 보라가 그런 얘기까지 다 했구나. 별거 아니에요. 아닙니다. 정말 대단하신 것 같아요. 저도 어릴 때 어머니를 일찍 여의고 할머니 손에 자라서 어머님 같은 분이 얼마나 위대한지 잘 알고 있습니다. 재호의 진솔한 이야기에 고두선 여사는 마음이 따뜻해졌습니다. 보라가 좋은 짝을 만난 것 같아 안심이 되었습니다. 결혼 준비가 진행되는 동안 고두선 여사는 중요한 결정을 내렸습니다. 그녀는 자신이 살고 있는 집을 팔아 보라의 신혼집 마련을 돕기로 한 것입니다. 큰딸이 결혼할 때도 5천만 원을 주었으니 작은 딸에게도 공평하게 주고 싶었습니다. 보라야, 엄마가 집을 팔아서 너희 신혼집 마련하는데 보탤까? 엄마, 안 돼요. 엄마 집 팔면 어디서 살아요? 우리는 지금 전셋집 알아보고 있으니까 신경 쓰지 마세요. 내가 너희 언니한테도 5천만 원 줬잖아. 너한테도 그 정도는 해주고 싶어. 그냥 5천만 원만 주세요. 집까지 팔 필요 없어요. 그리고 엄마는 어디서 사실 건데요? 엄마 고향에 작은 집 하나 마련할까 해. 거기 집값도 싸고 텃밭도 가꿀 수 있고. 보라는 처음에는 강하게 반대했지만 고두선 여사의 결정은 확고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보라와 재호가 함께 찾아와 의외의 제안을 했습니다. 엄마, 우리가 한 가지 제안이 있어요. 엄마 집 팔면 생길 돈하고 우리가 모은 돈을 합쳐서 좀 더 넓은 집을 사는 거예요. 그리고 엄마도 함께 살자는 거죠. 보라의 말에 고두선 여사는 놀라움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어린 신혼부부가 시어머니와 함께 산다는 것은 요즘 시대에 흔치 않은 일이었습니다. 무슨 소리니? 신혼부부가 왜 나 같은 늙은이랑 살려고 해? 너희끼리 사는 게 더 좋지. 재호가 진지한 표정으로 말을 이었습니다. 어머님, 사실 이 제안은 제가 먼저 꺼냈어요. 보라가 항상 어머님 걱정을 많이 하는 걸 보면서 함께 사는 것이 모두에게 좋을 것 같다고 생각했거든요. 그래도 젊은 사람들이 늙은이 때문에 불편하게 살면 안 되지. 나는 혼자서도 잘 살 수 있어. 보라가 어머니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엄마, 우리한테는 엄마가 함께 사는 게 절대 불편한 게 아니에요. 오히려 더 행복할 것 같아요. 엄마가 혼자 계시면 내가 더 불안하고 마음이 아파요. 고두선 여사의 눈에서는 뜨거운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딸의 진심 어린 마음이 그녀의 가슴을 따뜻하게 데웠습니다.
내가 정말 그래도 되겠니? 나야 너무 고맙지만 신혼부부한테 민폐가 될까봐. 재호가 확신에 찬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전혀 민폐 아닙니다. 오히려 어머님이 계시면 저희가 더 안정된 가정을 꾸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솔직히 제가 교대 근무라 보라 혼자 있는 시간이 많거든요. 어머님이 함께 계시면 서로 의지가 될 것 같아요. 이 말에 고두선 여사는 더욱 감동했습니다. 사위들 사람의 배려심과 따뜻한 마음씨가 느껴졌기 때문입니다. 보라야, 재호야, 정말 고맙다. 엄마가 오래 살아서 너희 도움이 필요할 때가 올지도 모르는데. 어머님, 저희가 어머님께 받은 은혜를 평생 갚을게요. 보라를 이렇게 훌륭하게 키워주신 것만으로도 저는 이미 큰 빚을 졌어요. 그렇게 셋이 함께 살 집을 알아보기 시작했습니다. 고두선 여사의 집을 팔고 보라와 재호가 모은 돈을 합쳐 부산 해운대 근처에 넓고 깨끗한 아파트를 구할 수 있었습니다. 방 3개의 거실이 넓은 집으로 고두선 여사에게도 독립된 공간이 있었습니다. 이 모든 과정에서 미라에게는 아무런 소식을 전하지 않았습니다. 관계가 단절된 상태에서 굳이 알릴 필요가 없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보라도 언니와는 연락을 끊은 상태였습니다. 새 집으로 이사한 지 일주일 후 예상치 못한 방문객이 찾아왔습니다. 벨소리가 울리고 문을 열자 미라가 서 있었습니다. 그녀의 얼굴은 분노로 일그러져 있었습니다. 엄마, 어떻게 된 거야? 갑자기 집을 팔아? 그것도 나한테는 한마디 말도 없이? 고두선 여사는 놀랐지만 침착하게 대응했습니다. 내가 어떻게 알고 왔니? 동네 아는 언니가 엄마네 집에 이사 온 사람들 봤대. 엄마가 집 팔고 보라네랑 산다는 얘기도 들었고, 그래서 부동산에 가서 물어보니까 이 주소를 알려주더라. 미라의 목소리는 점점 높아졌습니다. 내가 엄마 딸 아니야? 왜 나한테는 말도 안 해? 그리고 보라네 집까지 사줘? 나한테는 고작 5천만 원 주고. 그때 보라가 방에서 나왔습니다. 언니를 보자 그녀의 표정도 굳어졌습니다. 왜 왔어? 우리 집 주소는 어떻게 알았어? 내가 지금 우리 집이라고 했니? 엄마 돈으로 산 집인데. 엄마 돈만 있는 게 아니라 우리 돈도 있어. 그리고 너처럼 엄마한테 이용만 하는 자식이 아니라서 엄마 모시고 사는 거야. 미라의 얼굴이 붉게 달아올랐습니다. 이게 말이 돼? 엄마, 어떻게 나한테는 고작 5천만 원 주고 보라한테는 아파트를 사줄 수가 있어? 이건 명백한 차별이잖아. 고두선 여사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습니다. 그동안 쌓아온 분노가 한꺼번에 폭발했습니다. 차별. 샘내기 전에 내 행동부터 돌아봐. 내 동생은 나한테 얼마나 잘해줬는데. 보라와 재호가 먼저 나한테 같이 살자고 제안했어. 내가 그렇게 한 적 있니? 오히려 나를 공짜 부모 취급했지. 보라는 나한테 잘해준 만큼 보답받은 거고, 넌 나한테 잘못한 만큼 외면당한 거야. 미라는 어머니의 단호한 태도에 잠시 말문이 막혔지만 곧 다시 화를 내기 시작했습니다. 그래. 난 항상 엄마한테 미운 딸이었지. 내가 뭘 그렇게 잘못했다고 이런 대우를 받아야 해? 난 엄마 딸 아니야? 보라만 딸이야? 그때 재호가 현관에 나타났습니다. 그는 조용하지만 단호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미라 씨, 이제 그만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어머님께서 많이 상처받고 계세요. 더 이상 이런 식으로 소란을 피우시면 경찰에 신고할 수밖에 없습니다. 뭐? 당신이 누군데 나한테 그런 말을 해? 내가 엄마랑 얘기하는데 끼어들지 마! 보라가 언니 앞을 가로막았습니다. 이제 그만해. 우리 집에서 나가줘. 더 이상 엄마 마음 아프게 하지 마. 내가 감히 나한테 나가라고? 내가 왜 나가야 해? 여기 엄마 집이잖아! 아니, 여기는 우리 집이야. 등기부등본 확인해 볼래? 우리 셋 공동 명의로 되어 있어. 더 이상 소란 피우면 진짜 경찰 부를 거야. 결국 미라는 분노와 억울함을 사귀지 못한 채 쫓겨나다시피 집을 나갔습니다. 문이 닫히자 고두선 여사는 소파에 앉아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미안해, 보라야. 엄마 때문에 너희가 이런 일을. 엄마,
전혀 미안해하지 마세요. 언니가 잘못한 거예요. 언니는 항상 자기만 생각하잖아요. 재호도 고두선 여사를 위로했습니다. 어머님, 너무 마음 쓰지 마세요. 가족이란 서로 아끼고 존중하는 사이여야 하는데 미라 씨는 그걸 모르는 것 같아요. 그 후로 미라는 보라의 결혼식에도 참석하지 않았습니다. 고두선 여사는 딸의 불참이 아쉽고 마음 아팠지만 보라와 재호의 따뜻한 배려 속에서 점차 상처를 치유해 나갔습니다. 그녀는 이제 진정한 가족의 의미를 다시 한번 깨닫게 되었습니다. 보라와 재호의 결혼식 이후 고두선 여사의 삶은 평온함과 기쁨으로 가득 찼습니다. 세 사람은 서로를 배려하며 조화롭게 한 집에서 지냈고 가끔 일어나는 사소한 마찰도 대화로 해결하는 건강한 가정을 이루었습니다. 특히 재호는 소방관으로서의 강인함과는 달리 집에서는 누구보다 다정하고 세심한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어머님, 오늘은 제가 저녁 준비할게요. 어머님이랑 보라는 좀 쉬세요. 아이고, 내가 힘든 일 하고 왔는데 무슨 요리까지 하려고 그래? 어머님은 맨날 저희 먹을 것 해주시는데 가끔은 제가 대접해야죠. 재호는 말뿐만 아니라 행동으로도 고두선 여사를 공경했습니다. 그는 자신의 어린 시절 이야기를 들려주며 할머니 손에 자란 경험 때문에 나이 든 분들의 지혜와 인생 경험을 존중하게 되었다고 말했습니다. 주말이면 고두선 여사를 모시고 드라이브를 가거나 그녀가 좋아하는 산책로를 함께 걷기도 했습니다. 함께 살기 시작한 지 1년이 채 되지 않아 보라가 임신 소식을 전했습니다. 병원에서 확인을 받고 돌아온 보라는 눈물을 글썽이며 어머니를 안았습니다. 엄마, 나 임신했어. 2달 됐대. 아이고, 정말 우리 보라가 엄마가 된다니. 재호는 덜 나위 없이 기뻐하며 고두선 여사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어머님, 이제 진짜 가족이 다 모였네요. 저는 이런 행복이 꿈만 같아요. 그날 저녁 세 사람은 특별한 자리를 마련했습니다. 장모님, 제가 이런 행복을 누릴 수 있는 건 전부 장모님 덕분이에요. 장모님이 보라를 이렇게 훌륭하게 키워주셨기에 지금 이런 천사 같은 아기도 저희에게 찾아온 거잖아요. 정말 감사드립니다. 고두선 여사는 재호의 진심 어린 말에 눈시울을 붉혔습니다. 그동안의 고생이 결코 헛되지 않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임신 소식 이후 고두선 여사의 역할은 더욱 중요해졌습니다. 그녀는 입덧으로 고생하는 보라를 위해 특별한 음식을 준비하고 임신 중에 조심해야 할 사항들을 귀띔해 주기도 했습니다. 경험에서 우러나오는 그녀의 조언은 초보 부모가 될 보라와 재호에게 큰 도움이 되었습니다. 보라야, 입덧할 때는 생강차가 좋아. 엄마가 끓여줄게. 엄마, 내가 뭘 해도 다 토해내는데 그게 도움이 될까? 그래도 한번 마셔봐. 엄마가 너 가질 때도 이거 마시고 많이 나아졌어. 고두선 여사는 자신도 모르게 미라를 떠올렸습니다. 미라가 임신했을 때도 이렇게 정성껏 돌봐줬는데 그때는 그 마음을 알아주는 것 같았지만 결국 시간이 지나자 모든 것을 당연시 여겼던 기억이 떠올랐습니다. 미라는 지금 어떻게 지내고 있을까? 간혹 그런 생각이 들 때면 고두선 여사는 마음 한 구석이 아파왔습니다. 아무리 잘못한 딸이라도 결국은 자신의 피와 살이기 때문입니다. 제희의 웃는 모습도 가끔 꿈에 나타났고 손녀의 성장 과정을 함께하지 못하는 것도 아쉬움으로 남았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여전히 미라에게 먼저 연락할 생각은 없었습니다. 그것은 분노나 미움 때문이 아니라 진정한 교훈을 주기 위한 어머니로서의 마지막 가르침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어차피 만나봐야 서운하다는 말이나 도움을 요청하는 말뿐일 것이라는 생각도 있었습니다. 엄마, 가끔 언니 생각나요? 어느 날 보라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그럼 안 날 리가 있겠니? 내 언니도 내 자식인데. 한번 연락해 볼까요? 아기 태어나면 언니네도 알려주고. 고두선 여사는 잠시 생각에 잠겼다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직은 아니야. 너희 언니가 스스로 깨달음을 얻어야 해. 부모가 무조건 희생하고 자식은 받기만 하는 게 아니라는 걸, 서로 존중하고 감사해야 한다는 걸 말이야. 근데 만약 언니가 먼저 연락 온다면요? 그때 가서 생각해보자. 고두선 여사는 미라가 진정으로 자신의 잘못을 깨닫고 스스로 변화하기를 바라고 있었습니다. 그것은 미라 자신을 위해서도 필요한 과정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부모라는 존재가 당연히 모든 것을 희생하고 내어주어야 하는 대상이 아니라 한 사람의 인간으로서 존중받아야 하는 존재라는 것을 미라가 깨달았으면 했습니다. 시간이 흘러 보라의 출산일이 가까워졌습니다. 고두선 여사는 이제 곧 두 번째 손주를 만난다는 생각에 설렘과 기대로 가득 찼습니다. 첫 손주 때는 육아를 직접 도맡아 하느라 정작 할머니로서의 기쁨을 충분히 누리지 못했지만 이번에는 달랐습니다. 그녀는 진정한 의미의 할머니 역할을 할 수 있었습니다. 엄마, 우리 아기 태어나면 엄마가 이름 지어주세요. 그래도 될까? 요즘 젊은 사람들은 장명소도 가고 그러던데. 저희는 엄마가 지어준 이름이 더 의미 있을 것 같아요. 엄마가 우리 가족의 중심이니까요. 고두선 여사는 보라의 배를 쓰다듬으며 미소 지었습니다. 그녀는 이제 자신의 삶이 무의미하지 않았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오랜 세월 힘들게 살아왔지만 지금의 행복이 그 모든 고통의 대가라고 생각하니 감사함이 밀려왔습니다. 엄마, 우리 재호 오빠가 엄마 생신에 깜짝 선물 준비한다고 뭔가 몰래 계획 중이에요. 절대 모르는 척 해주세요. 아이고, 그 바쁜 사람이 뭘 또 그런 걸 준비해. 같이 밥 한 끼 먹는 것만으로도 충분한데. 엄마가 얼마나 소중한 분인데요. 우리가 평생 갚아도 부족할 은혜예요. 그렇게 고두선 여사는 작은 딸 가족과 함께 하루하루를 소중하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과거의 상처는 아직 완전히 아물지 않았지만 현재의 행복이 그 아픔을 조금씩 치유해주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언젠가 미라도 진정한 가족의 의미를 깨닫고 돌아오길 조용히 기다리고 있습니다. 사연을 듣고 댓글을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사소한 의견일지라도 사연자분에게는 큰 힘이 됩니다. 노골적인 악성 댓글은 사연자분에게 상처가 될 수 있으니 삼가주시기 바랍니다.